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이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비트코인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매년 10월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10월의 강세장을 뜻하는 업이라는 단어와 악토버를 합쳐서 업토버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3일 전만 하더라도 이 업토버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매우 지루한 횡보세를 이어왔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비트코인의 횡보세는 약 6개월 이상 지속이 되었고 비트 역사상 가장 길고 지루한 움직임 중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국 이런 움직임이 지속이 되면 어디선가 이유를 찾아와야 하는 게 이 시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 불안 요소를 꼽기도 했었습니다. 첫째로는 이란, 이스라엘 등 중동발 전쟁 위험성이 커졌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미국의 추가 금리나 중단 가능성이 잠시 언급이 되면서 이 상승세가 조금씩 있었지만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이어왔었고요.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요. 이 3월을 시점으로 해서 고점과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8월부터는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가격을 형성하면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강력한 상승 한 방이 필요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9월부터 이 추세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업토버에서 또 한 번의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번 상승에서는 여러 강력 저항 구간대가 많았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강력한 상승이 일어나면서 숏 스퀴즈를 만들어내면서 추가적인 상승분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상승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낸 상태이고 동시적으로 추세선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이번 10월 또한 업토버의 이 상승 추세를 따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는 급반전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번 상승을 견인했던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정치적인 요소와 결합이 되어서 지금 움직임을 만들어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이 잠시 주춤했던 시기에서 다시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성향을 보여준 이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이 이번 업토버 분위기를 이끈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는 미디어가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공포 탐욕 지수를 잠시 살펴보면요. 2일 전에는 수치가 50이었는데요. 어제 65에서 오늘은 73까지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탐욕 단계에 진입을 했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상승이 지속이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극단적 탐욕 단계까지도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현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이 68,000달러 강력 저항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을 맞을지 아니면 이 저항 라인을 뚫고 더 큰 상승을 기록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저항선에서 단기 조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단기 추세를 전환한 것을 어느 정도 유지만 해줄 수 있다면 이번 흐름을 매우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미디어의 분석글을 공유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 채널에 현재 암호화폐 투자를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은 구독자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비트코인 시장 분위기,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는 이렇다 이런 부분을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약 39,900개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들어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고 월별 마이그레이션 차트를 보자면요. 10월에만 현재 28만 개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를 지속시킬 수만 있다면 이번 10월에는 2022년 7월 이후로 가장 높은 마이그레이션 수치를 보여주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참고로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 수는 약 651만 개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 연말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제는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해줘야 되고요. 10월 후반부에도 같은 페이스를 보여줄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익스플로어 파이로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파이의 여러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인데요. 최근에 여러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서 익스플로어 파이의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지 않고 멈추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마이그레이션 관련 수치를 확인할 때는 익스플로어파이가 아닌 마이파이.앱을 이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온체인 락업 데이터가 조만간 출시가 될 것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당시 익스플로어파이 개발자 측에서는 이 온체인 락업 데이터를 동기화시키는데 꽤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해서 여러 번 업데이트 진행 중임을 언급을 했었고 여기 보이는 이 차트가 익스플로어파이 사이트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온체인 락업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차트가 드디어 익스플로어파이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024년 3월 이후로는 아직 이 수치가 변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 대해서 익스플로파이 개발자는 현재는 2024년 3월까지만 동기화가 된 상태다. 데이터는 며칠 후에 수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익스플로파이에 있는 수치가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파이오니어가 언락된 물량 중 활성화까지 시킨 이 파이코인의 양을 살펴보면 약 8억 개가 넘는 약 8억 2천만 개 정도 수치를 보여주었는데요. 어제 익스플로파이에서 같은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이 수치가 약 5억 3천만 개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 개에서 3억 개 가까운 물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이것이 온체인 락업의 업데이트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반영이 돼서 줄어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익스플로파이 개발자에게 질문을 해보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발자는 현재로서는 유동성 차트가 매달 어떻게 변했는지 이 차트만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하지만 이것도 2024년 3월 이후로부터는 모두 동일한 상태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수치를 신뢰하기보다는 여기 진행되고 있는 이 차트에 업데이트된 부분만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리퀴더티라고 해서 유동성 물량과 락이라고 해서 이 잠긴 물량이 있습니다. 여기서 락이라는 의미는 해당 달에 사용할 수 없는 총 잠긴 파이 전체량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즉 온체인 락업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리퀴더티 유동성 양은 사용 가능한 파이 양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기화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선은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총 수량은 약 43억 개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1차 마이그레이션 당시 락업이 걸린 양은 약 27억 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락업이 걸리지 않은 파이코인 양 중 약 8억 2천만 개 파이는 사용을 위해서 활성화까지 모두 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약 5억 4천만 개 정도는 락업은 되어 있지 않지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이것은 어느 정도 로스트 코인일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이 부분을 잠시 잊어버리고 활성화를 시키고 있지 않은 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래에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을 띠고 있는 양이 약 5억 4천만 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5억 4천만 개 중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1년 이상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양을 따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이것을 임의적으로 로스트 코인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로스트 코인은 분실된 코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양이 약 3억 5천만 개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밀구절 분실이나 그 유저가 사망을 했다거나 그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1년 이상 활성화를 시키지 못한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양 중 약 2억 개의 코인은 다시 활성화가 되어서 언제든 이 8억 2천만 개의 사용량에 합해질 수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산이 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온체인 락업량이었습니다. 이 온체인 락업은 예상을 해보기엔 적어도 1억 개 이상의 파이코인이 쉽게 잠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난 7월 온체인 락업이 출시가 되자마자 익스플로파이 개발자가 이미 일주일 만에 3천만 개 정도의 파이코인이 온체인 락업에 의해서 잠겼음을 언급을 해주었기 때문에 현재 10월 중순을 지나고 있고 또 많은 유저들이 200% 온체인 락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거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1억 개 이상 파이는 다시 한번 잠겼을 것이다. 이런 예측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면 시장에서 바로 사용이 될 수 있는 파이코인의 양은 현재 보이는 이 수치보다 훨씬 더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파이는 지속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파이는 미래에 리플이나 스텔라와 마찬가지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기 매우 힘들 것이다. 유통량이 상당히 빠르게 늘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잠시 여기서 유통량 체크를 해보면요. 현재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약 560억 개의 유통량을 보여주고 있고 스텔라 같은 경우는 290억 개 정도의 유통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파이도 미래는 지속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면서 메인넷으로 흘러들어오는 파이코인의 전체량이 증가하겠지만 현재 표를 보시는 것처럼 마이그레이션 양에 비해서 락업 비중이 크게 상승하는 추세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익스플로파이 앱이 좀 더 완벽하게 업데이트가 돼서 이 수치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 사용 가능 물량이 1억에서 2억까지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이의 유통량을 생각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파이 수수료가 되겠는데요. 현재 파이는 폐쇄형 메인넷이고 아직 KYC 통과자들의 절반만 마이그레이션이 된 부분이 또 있고요. 또는 외부 거래소라든지 외부 유저들이 파이 생태계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메인넷에서의 트랜잭션 양은 매우 미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하지만 테스트넷을 보면은 그나마 여러 테스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메인넷보다는 더 활발한 거래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넷에서는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기본 수수료가 메인넷과 동일하게 0.018코인씩 수수료 풀에 잠기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거래를 진행할 때마다 이 생기는 수수료가 모두 이곳에 모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수수료 풀에 쌓이는 이 수수료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코어팀은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접근할 수 없는 이 소각된 파이코인의 풀에 누적이 되고 있고, 미래에는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는 대신 채굴 보상으로 사용이 된다라거나 커뮤니티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였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수수료가 어디에 사용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소각 용도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거래를 일으킬 때마다 유통량이 0.018씩 줄어든다는 얘기죠. 파이의 테스트넷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약 350만 개의 파이코인이 수수료 풀에 모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넷이 되었을 경우 몇 가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파이 메인넷에서의 거래량이 현재 테스트넷에서 진행되는 양의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진행이 될 경우에는 메인넷에서 유통량은 일정 시기로 1000만 단위 파이에서 억 단위의 파이까지 수수료 풀에 잠길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현재 테스트넷이나 메인넷에서는 모두 기본 수수료 0.01파이로만 거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는 블록체인의 병목 현상이 생길 경우 기본 수수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거래가 노드에 의해 선처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트랜잭션당 처리되는 평균 수수료가 0.01파이를 넘어설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수수료에 쌓이는 양이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요, 수수료의 급격한 소각량으로 가장 큰 가격 상승,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 대표적인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있는데요, 2021년으로 돌아가서 이더리움의 런던 하드포크라는 업데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수수료 업데이트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이더리움 상에서 거래가 일어났을 시 기본 수수료는 모두 소각을 해버리고요, 여러 거래가 몰렸을 시 추가적으로 팁을 내야 되는 경우 그 부분만 채굴자에게 공유해주는 형식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몰리게 되면 그만큼의 이더가 소각이 되는 것이고요, 유통량이 줄어드는 효과로 인해서 디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가 되고, 그 현상에 이더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매수세가 더 몰리게 되는 현상들을 보여주어 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최근에는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시스템을 전환을 하였고요, 확장성 개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스비 수수료를 낮추려는 그런 시도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덴쿤 업데이트 이후에 이더리움 수수료가 더 효율적으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수수료 소각량이 적어지고 있고, 그에 반해서 이더리움 상에서는 여러 활동량이 크게 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이더리움이 유통량이 조금씩 줄어들었던 디플레이션 형태에서 현재는 다시 증가하는 인플레이션 형태로 재전환이 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효율성은 좋아졌지만 이더리움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리플의 XRP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당연히 들고요, 트랜잭션마다 0.00001 XRP가 수수료 풀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는 자동으로 소각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매우 장기적으로 보자면 XRP도 디플레이션형 화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수수료가 매우 적기 때문에 소각되는 양도 매우 미미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에 반해서 에스크로 락업이 되어 있는 XRP가 시장에 풀려나거나, 또 창업자 중 한 명이죠, 이 제드 맥켈럽이 시장에 던져왔던 XRP의 수량이 워낙 컸기 때문에 수수료 소각은 전혀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참고로 제드 맥켈럽이 리플사에서 쫓겨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리플과 좋은 감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고의적으로 이 XRP를 투척을 해왔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사건을 파이의 개발자들도 똑같이 오픈메인넷 이후에 진행을 하지 않겠냐라고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파이 개발자들도 본인의 물량이 분명 있겠지만 오히려 빠른 수익을 원해왔다면 이미 그 전부터 ICO를 진행을 해왔거나 폐쇄형 메인넷 단계에서도 충분히 파이코인을 세일할 수 있는 기회가 수년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실을 보았을 때는 오픈 메인넷이 되더라도 생태계를 흔들 정도의 매도량은 내놓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다시 포인트로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더리움의 경우는 수수료가 빠르게 많이 소각이 되었기에 유통량을 줄이고 기대 심리를 만들어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현상을 만들어 왔고, 리플은 똑같이 수수료를 소각을 시키곤 있었지만 그 의미가 크게 없을 정도로 미미한 양이었기 때문에 실제 유통량도 상당히 크기도 하고요. 인플레이션 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에서 투자 심리도 XRP를 가스형 토큰 그 이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경향도 분명 존재하고요. 여기서 파이의 수수료를 보면 저는 이 이더리움과 리플의 중간 단계 정도에 걸쳐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이 실제 파이량이 몇억 개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오픈 메인넷 이후 파이 블록체인에서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수수료가 몇 천만 개에서 1억 개까지 도달을 하더라도 이 소각되는 비율이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최상의 조건을 한번 그려보자면요, 파이가 마이그레이션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서 전체 물량은 증가하겠지만 파이의 유저가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고요, 생태계가 활성화가 되면서 서로 락업을 하려는 비율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즉 유저수 증가나 생태계 확장 속도에 비해서 실제 사용 가능한 유통량은 서서히 증가를 하게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유통량의 일부분이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퍼센트까지 소각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면 파이 생태계에서 공급량이 수요를 받쳐주지 못하는 현상까지 나올 수도 있다.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있는 커뮤니티 방에서 캔리님의 자료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리님은 지난번 비공개 AM에서 코어팀과 모더와의 대화 내용에서 이 수수료 언급 내용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핵심 내용만 제가 추려서 공유를 해드리자면 모더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백서에는 메인넷의 과부하가 걸리면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픈 메인넷 출시 후에 수수료가 기본 수수료인 0.01파이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여기 코어팀 니콜라스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수수료 변경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픈 메인넷 출시 시점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 다양한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오픈 네트워크 출시 시 수수료의 인상 또는 인하가 필요할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블록체인 수수료는 스팸 방지를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이 될 것이며 동시적으로 생태계 발전을 저해할 정도로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계를 통해서 다른 블록체인들이 시간이 지나면 수수료가 너무 비싸져서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운영하거나 개발자가 앱을 만들고 사람들이 실제로 앱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스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블록체인을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스팸을 방지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유용한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아져야 합니다. 따라서 파이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스 수수료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노드 투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노드들이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계속 낮추는 것이 좋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화의 일부가 있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픈 메인넷이 열리고 기본 수수료가 0.01보다 더 낮아지는 형태로 시작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디플레이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확장성은 개선을 할 수 있겠죠. 특히 소수점으로 여러 소액 결제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스팸 거래가 블록체인에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고 수수료 소각의 의미는 더 적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0.01파이 수수료 체제를 유지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수료로 시작이 된다면 수수료 풀에 모이는 소각량이 유통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하게 커질 것이고, 또 오픈 메인넷 이후에 스팸이 급격하게 증가함을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장성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은 머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미래에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니콜라스가 얘기한 것처럼 안정성보다는 확장성에 좀 더 신경을 쓸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더 장기적인 미래 얘기는 일단 제외하고 오픈 메인넷 이후에 단기적인 미래에 제가 포커싱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제가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주제를 이끌어낸 것 같아서 좀 영상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